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정격시사에서는요,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김대식 의원 전화로 연결해 새롭게 결정된 비대위원장 평가부터 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 등 정치 현안들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강대강 토론에서 정치권 이슈들에 대한 여야 입장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합니다. 크리스마스엔 캐롤송이 빠질 수 없는데 언제부턴가 거리에서 캐롤이 뜸해졌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엔 저작권 부담 없는 AI표 캐롤 음악이 인기라고 합니다. AI표 캐롤송 이야기,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장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내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경위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1시간 반 만에 조건부 탄핵으로 당론을 뒤집었고요. 26일까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야당 단독으로 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 보고서도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뒤 그날 한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현재 첫 변론기일인 27일부터 이들이 심리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탄핵안을 잠시 보류한 건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곧장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 성급하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사이에 낀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산업계와 외교가의 우려도 크다고요? 네, 산업계에선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무정부 상태인 나라에 투자하겠느냐며 이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더 버티기 어렵다는 성토가 나옵니다. 네. 지금 환율이 1,450원을 넘으면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1,500원을 넘으면 대기업도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선 계엄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미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한국군이 움직인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미국과 소통하며 수습해 왔는데 이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정부도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어요. 오늘 오전 10시로 통보된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란 기존 입장을 강조했고요.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인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탄핵 심판이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수사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 다음 날인 즉 26일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고요.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의 헌재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2차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한 번 더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계속 소환을 거부하면 결국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했지만 사실 수사뿐 아니라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류를 받지 않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제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와 같은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을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회 사무처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간에도 계엄군이 출동했다며 CCTV를 공개했네요. 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간에 출동한 계엄군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인원은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었는데요.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4일 새벽 1시 42분 공간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들이 15분간 공간 주변을 배회했다며 공간에 복귀하려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거나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의장 공간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된 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인사의 공간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일대에 수도방위 사령부 군인 70명을 지원했다면서 이 중 11명이 의장 공간에 배치됐는데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복 차림의 2명은 평소에 그 지역을 순찰하는 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은 이에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는데 어느 모자란 의장이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고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 군인들이 공간 인근에 나타난 점에서 체포를 시도하려 했거나 2차 계엄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었던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 후보를 추천했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당을 이끌 사령탑으로 수도권 중진을 택한 건 당의 안정과 화합에 최우선 방점을 찍은 건데 의정 경험이 없었던 한동훈 전 대표 때 내부 분열이 계속됐다 보니 네. 이번에는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권 후보가 개파색이였다고는 해도 범친윤계인 점에서 도로친윤당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권선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 투톱이 모두 친윤계란 점에서 당 지도부가 의식적으로라도 윤석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나머지 비대위원 인선이 당 쇄신 의지를 평가할 중요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와 30일에 정국위 의결을 거쳐 취임하게 되는데 취임 후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최소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보고한 쿠르스크 전황 내용이라면서 북한이 앞으로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사상자 수를 최소 1,100명으로 추정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측 계산은 우리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란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한 군사 훈련에 북한이 옵저버로 참관했던 사실이 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에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이 대표단을 보내 참관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군 관계자를 외국 훈련에 파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성탄절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파특보는 강원권에만 남아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기온이 영하 0.9도, 어제 아침보다 3, 4도 정도 오른 기온입니다. 평년보다 대부분 기온이 오늘은 높은데요. 일부 중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여전히 영하 10도 내외로 낮고 바람이 부는 지역도 있어서 추운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7, 광주, 대구 8도 등으로 전국이 3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고 이제 다시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 아침 서울 영하 7도 등으로 금요일 이후 다시 전국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구름 많은 하늘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 일부 지역에 눈 예보가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1cm 내외, 제주 산지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약간 날리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도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1cm 미만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인천, 경기 남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바깥 활동에 주의하시고요. 동해안은 당분간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0.8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집회로 차단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세종대로고요. 남대문 방향 동화면세점에서 코리아나 호텔 구간 인도와 전차로가 현재 집회 무대 설치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집회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후 5시부터는 종로구 송영공원 앞과 인도에서 약 만여 명이 모일 예정인 집회가 신고돼 있습니다. 주변 도로 이용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극심한 정체로 혼잡했던 어제 도로 상황에 비해 성탄절 휴일 아침인 오늘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모두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으로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작됐고요. 오늘 밤부터는 눈 소식도 들어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정국을 수습할 인사로 5선 중진의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 여당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김대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네, 성탄절 축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배경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 이게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권영세 의원은 풍부한 이 정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초대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는데 이러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내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네. 혼란을 좀 수습하고 당의 좀 혁신을 좀 주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추천을 했죠. 예. 네. 새 비대위 일단 안정에 방점을 좀 찍은 것 같은데 네,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밝혔어요.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렇습니다. 당의 단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지금 탄핵에 우리가 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친윤 뭐 친한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없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잘 추실어서 우리 권영세 새로운 비대위원장께서 좀 잘 이끌어 주면은 저는 이 길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 힘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영세, 권성동 투톱 체제 둘 다 그 친윤 색채의 검사 출신입니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전체 친윤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일단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항상 전 당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전체가 100% 친윤이죠. 그러나 이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열심히 뛴 것 말고는 어떤 직함도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수위도 들어가지 않고 내각도 들어가지 않고 네. 다만 이제 권영세 의원이 이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하는 것에서 친윤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것을 모든 것을 좀 탈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개파가 아니라 당원 하악과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세 의원님이 좀 초당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능력을 갖추고 또 특정 개파를 또 대변하기보다는 당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역할 분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원내대표는 원내를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첫째는 당을 추스려야 되고 만약에 수도 줘야 되잖아요. 이게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지만 네, 인용되는 만약에 상황. 강열이 인용된다고 하면은 이 대선까지 좀 치러야 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네, 당내에서 그런 점에서는 대외적인 스피커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맡고 네. 원내의 수습뿐만 아니라 원내 정책, 원내 이런 부분은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당내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예, 여러 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라든지 이런 것으로 참 사과를 했죠. 이거는 여러 번 사과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대정부 시정연설에서도 이 국회에서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사과를 하고 많은 우리 의원들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런 사과가 없다. 이런 건데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은 이러한 대국민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곧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대통령 예. 탄핵은 안 된다는 메시지 이런 예. 약간 국민들은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비상계엄은 우리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가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의원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탄핵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이걸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만큼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은 역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분하게 헌재의 판결을 좀 기다리고 정치권이 민생 또 안정, 경제 회복에 좀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진짜 보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며 그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뭐 그런 그 일부분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제1호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수 정당으로 지금 전략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집권당이라는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헌재에서 탄핵이 이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당도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뭐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이것을 섣불하게 미리서 가정형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이 비상사태이다 보니 비대위원 인선이 중요할 텐데 예. 새신 의지가 강한 친한계 혹은 소장파 인사들이 중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중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초선이 44명이고 재선이 제가 초선 대표를 맡고 있는데 재선이 30명, 74명이기 때문에 한 70,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도 좀 비대위원으로 좀 들어가고 재선도 들어가고 3선 정도, 그다음에 원외 이 당협위원장 출신으로서 하고 또 여성목 또 청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과감한 좀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굳이 비대위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산하에 혁신위원회를 좀 두고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 당이 완전 백지 상태에서 놓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점이 아닐까 싶네요. 예.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당내 주류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 300명 누구나가 자기의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당론을 어겼다, 당론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된 상태에서는 화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다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방침을 정했어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법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협상을 촉구하자 민주당의 뜻대로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단순히 국무총리 탄핵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은 탄핵하겠다. 지금 벌써 26일 날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이면은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완전히 이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석수가 열세인 당에서 다수당의 폭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께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무려 29건의 탄핵을 발의하고 민주당의 무자비한 이런 정치적 폭거를 국민 여러분께 좀 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막아주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국무총리 탄핵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좀 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저는 민주당에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호국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은 따로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데 사실은 1월 1일까지 이렇게 15일 동안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24일까지 하면 탄핵하겠다. 26일까지 이걸 좀 하면은 탄핵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입법의 이 독주고 이게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것은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고 너무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지금 먹다 보면은 이게 얹힐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민주당이 좀 냉정을 가지고 이게 국정의 이 전반에 꼭 우리가 집권당이라 해서 집권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예.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을 했어요. 네. 국회의장으로서 우 의장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게 의장님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왜 국회의장이 당적을 떠나야 되는가 아주 중심에 서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 우원식 의장님은 전부 민주당 이야기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야 원내대표를 좀 불러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좀 조정하고 협치하고 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의장님의 그 본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장님을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좀 과감하게 좀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협상을 내세워서 국회로 공을 미뤘는데 다시 한 대행의 결단의 문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아주 그동안의 연륜과 경륜과 그리고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정족수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명확한 법조문이나 전례가 없고 국회도 보니까 전문위원 의견, 입법조사처 의견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족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은 이전에 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권한 대행 당시에 동일하게 준용을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당시에 이상인 권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권한 대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준하는 기준으로 이게 탄핵한 바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지금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정족수 151명이 아니라 저는 3분의 2, 200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면 결국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 운영에서 나오는 안과 그다음에 또 국회 이 내부에서 지금 하는 보고서가 있어서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일을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국가의 중대장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좀 현명한 판단으로 이게 전국의 혼란을 좀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지금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예정대로 내일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의장이 해서 우리가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동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첫 시도도 안 해보고 벌써 뭐 탄핵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갈지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내일 하루라도 이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꼭 여야정 협의가 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돌파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신청하나요? 헌법재판관 누차 이야기하지만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를 행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이제 정치적 공방이 아니거든요. 네. 헌법상 권력 분립과 상권 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민주당이 6인 체제를 유지해서 탄핵 정국을 장기화한 된 점에서는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헌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 일각에서 특검법 역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이디어 중 하나인 건지 당에서 논의하겠다는 건지 어떤 뜻인가요? 아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란 특검법이라는 것은 이게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혼선을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 후보 추천을 또 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김건희 특검법은 정부 여당에 대한 마구잡이식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 탄압성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좀 빼고 한동훈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이런 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논의를 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의원총회에서 한번 의논을 하고 심의를 해서 이런 제3자 특검법도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하는 그런 다수의 의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민주당도 왜 국민의힘이 그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의 협의 여지가 있군요. 아이고 협의를 해야죠. 백지 상태를 놓고 여러 가지 또 협의를 해서 일방 통행을 하지 말고 같이 협의하고 협치를 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 관례였는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는 막 완전 일반 통행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여야의 이런 대립된 관계를 이렇게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들이 정치권을 이렇게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네, 한 40초 정도가 남았는데 의원님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루트로 초청받은 건가요? 네, 제가 해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은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네트워크의 사회인데 이게 존 콜린 상원 의원의 공식 초청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해외 사절단들을 무도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취임식 초청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저녁에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무도회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이번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라. 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의 윤지로입니다. 연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실천 영역이 그러니까 육식을 좀 덜어내는 겁니다. 육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소에서 나오는 트림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재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이라든가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환경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식을 줄이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비료를 덜 쓰는 뭐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쪽을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곳곳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조소하는 그걸로 과연 지구가 되겠어? 막 그런 식의 약간 뭐라 그럴까 비아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개인의 실천이라는 게 꼭 내가 뭐 탄소를 얼만큼 줄여서 이게 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개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 모여서 사회에 시그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또 개인 실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친환경적인 실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뭔가 조소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은 현재 기온 영하 0.8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아침 기온이 올라있는 성탄절 아침이고요. 현재 한파특보는 강원권에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평년보다 아침 기온이 올랐는데요. 일부 중부 내륙은 아직도 영하 10도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바람도 불어서 추운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7, 광주, 대구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1도의 낮 기온 분포고요.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금요일 아침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하늘 대부분 낮부터 흐려지겠고 오늘 밤에 일부 지역으로 눈이 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1cm 내외, 제주 산지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 예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도 내일 이른 새벽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인천, 경기 남부 등 중서부 쪽으로 좋지 않을 전망이니까요. 오늘 성탄절 바깥 활동에 참고하시고요. 동의하는 당분
당분간 건조해서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0.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혜련 의원님. 네. 먼저요. 이게 토론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사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날인데 정말 좀 국민들한테 좀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만나뵀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 어떻게 보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인데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지금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있고 그것을 단죄하려는 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쪽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 법을 이제 국회의 어떤 법을 통과해던 과정을 보면요. 한쪽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이나 사안을 결정할 때 토론의 과정은 거치지만 결국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도 그것을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탄핵 같은 경우도 탄핵 소추 의결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한 거예요. 탄핵소추 의결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검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낸 겁니다. 그럼 그것을 존중하고 행정부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공평한 틀을 만들어내달라? 논의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그래서 네. 의원식 의장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최영두 의원님, 네. 권한대행의 입장 어떤 고심에서 나온 건가요? 저도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 마산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여름 미사나 또 예배나 이렇게 참여해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강대강 토론 나왔는데 사실 이 탄핵 위기 국민에서는 이제 강대강이 아니라 서로 무언가를 찾아내는 이런 논의 좋겠는데 아직도 강대강으로 맞서야 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제 한대행도 말씀을 잘 하셨지만 아침에 막 전화들이 막 오네요.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 법리 해석과 저는 이 위기 국면을 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위기를 다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대행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회의장 해서 예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서 토론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유통된 두 특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여전하고 또 헌법재판관 청원을 두고서 여야 견해가 다르니
바로 공포하거나 임명 절차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약 안에 좀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대응으로서는 상당히 고심에 찬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뭐 지금 이 그전에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만 두더라도 이게 탄핵 소추 직전에 민주당 이야기가 지금 네. 180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탄핵 소추에 들어갔으니 사정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임명하라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임명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지금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국회 공통으로 한 명 하자는 것을 그걸 두고서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가을 내내 민주당이 이견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을 이제 지금 뭐 탄핵 소추한 뒤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돌연 이건 사실 기준에 맞지 않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회가 협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 특검 문제도 우리 당내에서 여러 진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문의도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 그리고 특검 문제는 과거에 여당이 우리는 좋다. 야당이 그러면 특검을 다 하라고 합의를 해준 적이 있어서 야당 주도로 된 적이 있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말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이건 다시 뭐 수사기관보다 더 못하게 편파적인 어느 당파들이 모여서 특검을 임명해서 그 방식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에서나 또는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큰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우원식 의장도 이야기했죠.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제의를 요구하라는 잠깐만요. 이야기죠.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백혜련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네, 받아주시죠. 일단 그 최영도 의원님께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입장을 바꾼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일관된 입장이고요.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지난번에도 저희가 토론할 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말 바꾸기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총리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들 청문회를 다 했잖아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까지 다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저도 법조인이지만요. 법조인들 대부분이 다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생떼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 다른 특검은 여차하고요. 정말 저는 이 한덕수 총리가 문제인 게 정말 위법적인 행위라고 보이는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거부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조문에 명확하게 지체 없이 그 개시 절차를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금 그 특검의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회라든지 법원 행정처라든지 이런 데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그 한덕수 총리가 진행하세요.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고 법에 당연히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대란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대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이미 모든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행정부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야죠.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조영대 의원님. 예, 그래서 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쪽에서 말을 바꾸면서 생떼라고 주장하고 또 그때와 지금 입장이 다르고 말이 바뀌고 이런 문제의 그 혼란을 풀려고 하면은 결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고요. 지금 지난번에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 절차와 그다음에 뭐 의결에 따라 했다는데 일방적으로 다 진행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가 다시 한번 더 협의해달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그럼 제 의견을 요청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네. 책임과 의무를 다 해라.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특검도 분명히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상설 특검은 그럼요. 아닙니다. 네. 상설 특검은 이 논의 대상이 그 언급 대상이 아니죠. 한덕수 대표 총리의 권한 대행에.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추진한 그리고 이 특검 상설 특검도 그렇고 또다음에 지금 일반 특검도 그렇고 두 곳 다 사실은 뭐 변호사회하고 만일 법원하고 법원행정처 변호사회 법학 교수들만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제3자 추천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자고 그래놓고 돌연 수정안을 내어서 여기에 근데 수사 대상 범위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또 한덕수 권한 대행이라든가 또 특검의 그 선정 주체를 민주당과 우리 당을 뺀 교섭단체 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그러면 이 절차대로 하라 그러시는데 헌법에 따라 이럴 경우에 지금 한덕수 대표가 권한 대행이 이야기하듯이 여야가 입장이 엇갈리고 법리 해석이 엇갈릴 경우에는 이제 제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 지금 헌법이 이렇게 쟁점이 되고 여야가 논란이 엇갈리고 법리 해석이 엇갈릴 경우에 제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단순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통해서 제의를 통해서 이 문제 논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이제 그 제의 요구의 핵심이고요.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야의 대립 부분이 그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당론으로 탄핵안 발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바람대로 움직일 의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 거겠죠? 최영도 의원님.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해도 탄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탄핵하게 될 경우는 그다음 책임부터는 민주당의 책임이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권한대행이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안 질의에서 지금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이 당시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랬고 또 그런 국무회의를 열자고 했던 사람들도 한덕수 당시 총리 권한대행이 등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지금 정치적 위기를 풀어야 될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가 진행됐고 그 권한대행이 지금 국내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서를 회복하고 또 대외 신인도도 다시 회복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 들어서 이후에 진행되어 오던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압력이라고 보여지고 탄핵 소추까지 과연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진짜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 민주당이 진짜 노리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과거에는 모든 장관들을 탄핵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해놓고 예산까지 막고 이런 상황을 이제는 뭐 탄핵 소추에 이어서 정부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민주당이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백혜련 의원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제2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후 통첩 26일까지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의 압박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죠? 지금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국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몇십 년 뒤로 이미 후퇴했고 더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 국정 안정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서 권한 대행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도 이 사태까지 오는데 아주 큰 책임이 있어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부정선거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국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하나도 몰랐다는 것 자체가 큰 실책이고요. 그동안 대통령의 그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뒷받침했던 것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했을 때 그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의료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하니까는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노로 보면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공의들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만큼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내란 스타일에는 이런 큰 중차대한 일을 맞이해서 최소한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 대행을 맡기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잠시 양해해줬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내란 사태의 종식에 빨리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란 사태의 빠른 종식과 국정 안정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권한 대행이 제대로 한덕수 총리가 못한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그것은 탄핵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시한을 좀 이렇게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이게 되게 엄중한 상황이고 이것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무슨 특검에다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들어간 게 뭐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내란 사태에서 지금 각자가 관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체적 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요. 한덕수 총리가 무슨 권한 대행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조사 대상에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기승전 이재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프로세스 사법 프로세스대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태고요. 이것도 사실은 가장 빠르게 끝내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연관 지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이고 연관 지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도 의원님. 이 선거법 사건은 6개월, 3개월 구속되지 않더라도 6개월, 3개월은 시한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무한 연장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 백 의원 말씀처럼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이나 이로 인한 후퇴를 다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지상명제라고 한다면은 아니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또 22대 국회 들어서 또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장악한 뒤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있었던 국회 상황을 보세요. 이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죠. 어떤 사람은 무한 재판을 끌고 재판의 결론을 연기시키고 지금 뭐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 가지고 2심 재판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 원칙만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권한 대행이 막 이렇게 주장이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권한 대행 한덕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냐. 근데 권한 대행인데 국무총리 때 일로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혼자서 아우타르키라 그럽니까? 뭐 고립된 나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또 이에서 우리나라 안보라든가 또 무역이라든가 경제를 공동으로 같이 번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그랬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의 한미 동맹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민주당이 총리 때 일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자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제2요구권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국회로 돌려보내는 제2요건 자체를 권한대행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이 탄핵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제발 그렇게 그런 어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민주당도 의회 내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더 큰 책임을 또 수권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이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더 큰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검 문제가요. 특검을 어떻게 누가 뽑냐는 문제도 있지만 이 특검의 최종 타겟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닙니다. 현 정부, 뭐 총리부터 지금 모든 장관들 그리고 우리 당 이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모조리 내란의 낙인을 찍어서 내란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공모, 내란 방조, 내란 동조, 내란 선전, 내란 옹호 온갖 이름을 붙여서 차제에 이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서 탄핵 수초의 이름으로 또 반란의 이름으로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 정치적 이견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찍어내겠다는 것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정부, 우리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임무가 다수당이 민주당에 더 크게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지금 네. 최영도 의원이 탄핵소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왜 국무총리 때 일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일단요 그 탄핵소추 그 탄핵 의결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일 때는 150명 그다음에 정족수 문제 얘기하시는군요. 네, 그걸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제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임명장이 나가거나 뭐라 할더라도요.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로 나가요. 예. 권한대행 한덕수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는 근본적으로 국무총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권한대행일 때와 국무총리일 때 일이 저는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의 투표에서 선출된 대통령일 때 그만큼의 권위와 그것을 인정해서 3분의 2라는 그 규정을 둔 것이지 권한 대행에게 그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영도 의원님께서 뭐 미국이라든지 우방국들의 네. 어떤 외교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탄핵에 미칠 영향 얘기했죠. 미국의 입장은 아주 정말 요번에 강력하게 나왔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절대 안 된답니다. 빨리 이 혼란 국면을 종식시켜라.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이것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권한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한대행을. 저는 그 미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그다음 국무위원에게 또다시 권한대행이 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저는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진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어쨌든 지금 상당히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탄핵할 경우에 민주당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을 이제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미국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 한미일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뭐 냉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최초의 안에 아니죠. 민주당이 네. 그 왜 뺐겠습니까?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큰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이게 정말 아니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그것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국제 정세가 그렇게 몰아갔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그런 압력을 가하고, 북한이
저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앞서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역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맺어왔던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완전히 거스르면서 핵무장을 강화하고 도발을 계속 잇따르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한테 아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하자면 이 탄핵소추안에 처음 포함됐던 민주당의 이런 탄핵소추 저 방향 그리고 또 이 조속한 계엄령 이후에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특히 마이클 샌들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것은 그 시기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신속하게 어기랬던 그 회복 탄력성을 주목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은 우리 당 전체는 저 탄핵 뭡니까 저 계엄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국회의사당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을 꼭 심지어 그날 밤에 같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기를 했던 의원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헌법과 법률로서 이 국가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격을 우뚝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 이제는 마치 완장 차듯이 정적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전국의 목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그래서 네네. 저는 이런 점은 민주당이 자제해야 이재명 된다고 대표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외교 부분 이런 부분 많이 걱정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저기 주한미 대사 만나셔서 아마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요. 지금 저희가 분명히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그래서 내란죄에 집중해서 했는데 의결하지도 않은 탄핵소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여야가 잘해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계가 놀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그 계엄의 밤에 정말 발벗고 그렇게 빨리 따라서 탱크를 맨몸으로 막으신 국민들 그리고 탄핵소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그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을 때 정말 여의도에 모신 수백만의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모여서 평화적인 시위 이런 것들에 세계가 격찬을 하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말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교 관계의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지금 우려가 좀 많잖아요. 여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냥 우려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야말로 저는 국민의힘과 기존의 보수 세력들이 민주당을 애교에서 어떤 편향된 애교를 하는 집단으로 저는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균형적인 마무리해 애교를 주시고요. 당연히 추구하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우방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 대사 만나서 또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란 수사에 대해서 꼭 하나 들고 싶은데 내란 수사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돼야 되는 백주령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강대강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 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 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 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 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강대강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영두 의원님, 앞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시죠. 우선에 그날 밤에 우리 여야가 정말 우리 당 의원들 중에 한 50명 못 들어와 가지고 당사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여야가 동시에 딸려왔습니다. 국민들도 했지만 어쨌거나 계엄 해제는 신속한 해제를 하는 그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특히 만일 그것이 처음부터 어느 당만 주도하고 어느 당은 배제되었다면은 굉장히 아마 더 큰 혼란이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들 확고하게 국회가 함께 이 계엄의 내관을 제거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사소한 문제는 아니죠. 탱크를 막았다는데 사실 탱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과방위 가짜뉴스였죠. 과방위에서도 KBS 앞에 무슨 장갑차가 왔다 그래서 당시에 KBS 노조위원장한테 과방위에서 물어봤지만 저도 그날 KBS 앞을 지나면서 봤거든요. 그 밤 12시에 넘어 서울역 도착해서 국회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진 보고서 했다는 것인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자꾸 우리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때 탄핵 반의 당론이 나갔던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주에 우리가 대통령과 여야의 합의로 탄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이 전국의 해법을 찾자, 위기를 극복해내자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서 첫 해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 사실 이제 그게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뭐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이제는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탄핵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해법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서 그다음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그럼 표결에 들어가서 하자라고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탄핵 소추의 내용이 완전히 이게 뭐 내란죄를 철저히 수사하자는 명목으로 주경호 원내대표뿐 아니라 한덕수 그래서 아까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단 한 가지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는 내란죄 무엇이다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완장 차듯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가적 그리고 지금 이 탄핵을 둘러싸고서도 이 찬반 여론이 지금 상당히 엇갈립니다. 지금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서 이것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족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네. 이제 그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국회도 전문위원 의견 다르고 입법조사처 의견 다른 것 같아요. 정족수에 대한 입장, 백혜련 의원님. 네, 저는 지금 그 정족수와 관련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헌법에 따르면요. 지금 있는 규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회만 대해서 규정돼 있어요. 대통령은 3분의 2, 국무위원은 과반수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한 명뿐이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직무 정지된 상황이죠. 네, 직무 정지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2명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큼의 권위와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국무위원들과는 다르게 3분의 2라는 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한대행이 뭐 하는 일이 대통령 일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일을 했을 때는 3분의 2를 해야 된다. 그 의견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가반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이제 국회 사무처죠. 국회 운영에 제일 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는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회 운영위원회가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담당하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되겠고, 이 수석 전문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의 최고 책임자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게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했던 일과 이게 말이 막 바뀌고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탄핵 소추란 것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만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방통위원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네.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추진했어요. 이상임 부위원장. 예, 이상임 부위원장을. 그럼 그때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방통위원회 위원장의 그 방통위 부위원장을 이제 권한 직무대행이 하고 있었거든요. 신분은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방통위, 왜냐하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상 권한대행 같은 체제인데, 그때는 또 그것이 대행은 위원장과 같은 역할이 있다라고 해서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그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백하게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무총리를 봐야 된다 그러고, 그렇다면 당시에 이상임 부위원장의 건도 애초부터 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지 말았어야죠. 이 부분만 백혜련 의원님 짧게 반론하시면. 네, 그때 방통위 부위원장 당시. 네. 그건 저는 좀 무리한 면이 있었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언론 탄압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대상의 문제인 거고, 지금 원래 탄핵 소추의 대상인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됐을 때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립을 하면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1차적인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최종 결정은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인 결정권은 국회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2007년 당시하고 또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건 뭐 정론을 하지 아마 우원식 의장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원식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걸 권한대행의 뭐 그런 말 같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짜 진위는 뭐냐면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국가적 혼란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의 입장이 이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소추 추진에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 민주당도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과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통과시킨 특검 법안을 무조건 그대로 그냥 발표해라라는 이런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할 경우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의장도 아주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영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여론의 역풍이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탄핵 카드를 진짜로 사용한다면. 지금 탄핵 카드, 근데 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카드가 더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내란의 종식과 빠른 국정 안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가로막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내일 헌법과 진짜 법률에 따라 저도 동의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란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내관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거했고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말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관이 제거되었는데 계엄과 내란이 지금 그때 지휘관들 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다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계엄령 전쟁에 우리 봤지만 저도 뭐 어렵게 땀을 타고 넘어갔지만 경찰도 이게 무슨 진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밀어내는 과정이었고 군인들도 무장하고 들었지만 그 무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 있는 걸 본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계엄으로 인한 이른바 민주당이 걱정하는 내란 사태는 국회가 신속하게 이 해제함으로써 또 대통령이 또 그건 또 순순히 따라줬어요 또. 그런 상태인데 내란을 이유로 이제 모든 정적과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탄압하고 쓸어내겠다라는 저희로 자꾸 비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먼저 이제 최영두 의원님 일단 계엄 해제 그때 표결에 찬성해주신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는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TV조선에서 보도 나왔죠. 그때 당시에 국힘 의원들의 단톡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짧게 해주시죠. 네, 적극적으로 정말 막 최영두 의원님은 담 나중이라도 넘어오신 건 맞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추경호 대표의 정말 메시지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당사로 지시사항만 있었죠. 아닙니다. 국회로 신속하게 모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당사로 했다가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만큼 국힘이 여기에 있다는 저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숟가락 얹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 열릴 수 있을까요? 백혜련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여당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서 당정 협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도 못하겠다는 식의 지금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예. 여야정 협의체 해야죠. 그리고 그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그래서 된 겁니다. 원래 여야정 협의체 지금 상황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늘 하는 국회법 내에서의 이런 협상 틀이 있고 협의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한 대행과 또 그때 필요한 국무위원이 참석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끼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국회 상설 협의체로 가자가 된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얘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장을 좀 낳고 있는데요. 국무위원 5명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 못하고 법안이 자동 발효될 거다. 어떻게 보면 장관 줄탄핵 경고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예, 그래놓고 이제 막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개인 의견이라고 해버렸죠. 예, 그 자체가 이제 혼란의 시작입니다. 혼란의 시작이고 정말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쟁점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냥 이견이 있다면 그럼 우선에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재판관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야 각각 한 명씩 하고 한 명은 그럼 두고 좀 토론을 더 해보자 이랬으면 됐을 일인데 민주당이 그것도 거부해서 못했고 또 하나는 당시 합의 보면은 좋다 그러면은 민주당 생각대로 하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지금 대통령이 하도록 그대로 하자, 권한대행이 하자 이제 이런 길인데 그건 또 지금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쟁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총리가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야가 다시 협의해서 빨리 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1분만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투표해서 보내면요. 당연하게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신속하게. 원내대변인의 얘기는 노종면 원내대변인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과한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오전 작업이 시작된 곳들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 부근 1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도 동작대교 부근 3차로가 작업으로 차단되면서 부근 서행하며 지나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안 2차로 시설물 보수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터널 안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이 작업 때문에 터널 진입 이전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집회로 인한 통제 구간입니다. 세종대로 시청역 방향 동화 면세점 앞 전차로가 집회 무대 설치로 차단된 상태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용산에서 오후 5시부터는 종로구 송현공원 앞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보통 연말이면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곤 하는데 최근 들어선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음원 저작권 그리고 소음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최근 들어선 AI가 작곡한 캐럴 음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 모시고 AI 캐럴송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캐럴이라는 말, 둥글게 돌며 추는 춤과 노래를 뜻하는 프랑스어 카롤에서 유래됐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성탄절 무렵에 듣는 노래로 익숙한데 거리에서 요즘 듣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크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캐럴들이 아무래도 노래다 보니까 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틀기에는 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상점이나 이제 거리 공연자들이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딱 되면서 음악 소비 형태가 좀 바뀐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버와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게 좀 일반화가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MZ세대들은 거리의 캐럴보다는 약간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게 좀 더 선호돼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캐럴 음원은 공유 저작물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안 쓰나 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글벨이나 이런 저작권이 만료된 캐럴을 이제 공유 저작물을 제공하지만은 너무 옛날 거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매번 들을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실제로 듣고 싶어 하는 거는 현대적인 이런 편곡이라든지 혹은 유명 아티스트들의 연주 버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의 예전 노래들이어서 별로 또 소구력이 없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AI가 만드는 캐럴도 등장을 했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네,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수노 AI나 뮤버트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동 방식이 매우 흥미로워요.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장르나 분위기 이런 키워드만 입력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학습한 음악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따뜻한, 크리스마스, 종소리 이런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이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캐럴이 생성되는 거죠. 놀라운 점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약 1분이면은 노래 한 곡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미드저니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앨범 자켓도 만들고요. 런웨이나 소로와 AI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뮤직비디오까지 손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뮤직비디오까지. 네네. 네. 저희 전격 시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소장님께서 AI가 만든 캐럴을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데 잠시 들어볼까요? 네. KBS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세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뉴스 파트너죠. 정확하고 공정하게 소식을 전해드려요. 또 가사까지 부르네요. 네, 맞습니다. 제법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흡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캐럴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노래도 결국 기본이 되는 캐럴은 있을 텐데 저작권 문제는 그 부분은 없습니까? 네,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해당 음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지만 이걸 그대로 베끼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결과물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 다른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방금 들었던 이 음악 같은 경우는 가사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한테 이제 아예 전격 시사를 캐롤로 주제로 가사를 써줘라고 했더니 만들어준 거였고, 음악 같은 경우도 제가 캐롤, 크리스마스, 징글벨이라는 단어로 해서 음악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해당 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은 500곡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500곡에 대한 저작권이 다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뭐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존재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책임지고서 뭐 결과물은 베끼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습은 기존의 캐럴을 학습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저작권이 있을 거고. 네. 근데 기존에 이제 학습하는 것들은 뭐 A라는 회사가 있다면은 A라는 회사에서 학습하는 음원들은 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음원을 가져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게 된다면은 학습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부터 이제 문제 없는, 한마디로 저작권에 문제 없는 걸 가지고서 자신들이 학습을 하던가, 혹은 학습을 위해서 돈 주고서 구매한 음원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결과물 또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미 그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또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노래까지 만드는 AI, 요즘은 사주도 봐줄 수 있다고요? 이 연말연초면 사주들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운세도 좀 보고 네. 그러는데, 생성형 AI, 챗 GPT 같은 AI 프로그램이 사주까지 봐준다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사주 AI들 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남택신 교수 연구팀에서 아예 만든 AI 신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다음에 직업 정보를 넣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맞추면 예측과 조언을 해주는 건데, 단순하게 이런 예측과 조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향이나 촛불, 특별한 조명 같은 음향까지 같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다 보니까 내 오늘의 운세는 어떻게 돼, 내일의 운세는 어떻게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사항을 이 AI한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텍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말로도 소통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사람한테도 이제 사람한테 뭐 고민 상담을 하듯이 이제 AI한테 하는 시대가 됐다. 한마디로 이제 단순하게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이런 정서적 조력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건 그 AI가 뭐 주역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책들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다 학습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주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예를 들면 고민 상담 지금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민 상담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게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네, 인공지능은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현재 말하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인데요.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서 한마디로 패턴형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이 A라는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일반적인 패턴으로 해서 대답이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게 대세에 따르는 네, 대답일 맞아요. 수 있겠군요. 네네. 네. 같은 방식으로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네요.
SNS 글을 AI 프로그램이 학습하도록 해서 대신 SNS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 지인들이 보더라도 깜짝 같았는데 소장님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나만의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 소리는 이제 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SNS의 모든 글들을 모아서 이 PDF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 이제 학습 데이터로 써라라고 해서 제 파일을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뭐 아무 글이나 막 써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KBS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밌게 들어주세요라고 쓰면은 이 글을 제가 기존에 썼던 SNS의 글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항상 송태민 소장이 쓰던 글 스타일로 글을 바꿔준다. 어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군요. 이 단어를 쓰는 이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요즘에 그런 거 많던데 기호 같은 거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이제 소장님이 쓰시는 기호 같은 걸 이제 AI가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약간 이게 무서운 걸 수도 있는 게 딥페이크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제 얼굴이나 목소리 따라하는 거. 네. 이것처럼 글도 사실상 따라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무서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부작용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대학가에서 AI 때문에 교수님들이 좀 고민일 것 같은데 시험을 치르거나 과제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나만의 GPT, 나만의 인공지능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참고 문서나 교재 같은 것들을 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PDF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얘를 기반으로 해서 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바로 질문만 던지면은 답변이 정확히 나오는 거죠. 기존에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냥 답변을 줬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교재 안에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답이 아니라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부한 게 맞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교수님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관식을 냈다라고 했을 때도 답변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굴 베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을 만큼 다른 답변이 나와서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전격시사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준이었습니다. 축복 가득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